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오화로 그린 풍자 소설입니다. 정치 풍자 소설로는 아마 최고의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읽으면서 실실 웃음이 나오는 것은 아마 우리 동네나 너네 동네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싶어서일 겁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착취당하던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나름 7계명까지 만들어가며 그들의 혁명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펼쳐졌을까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동물 농장은 시간이 지나며 변질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된 돼지들은 특권층이 되고 힘을 가진 돼지들의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 독재 체제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지배받던 때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고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탄생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혁명을 선동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고, 이 혁명이 성공하자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자신의 힘을 휘두르며 초심을 잃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독재까지 하게 되는 동물이 바로 돼지라는 점이죠. 처음에는 동물들을 이끌고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상주의자가 왜 하필 돼지였을까 싶었는데,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자 기득권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는 걸 보며 이래서 비유적으로 불어 돼지를 선택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유심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쭉 다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농장의 주인 인간의 이름은 존스고요. 인간을 몰아낸 뒤 권력을 잡은 돼지들의 이름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입니다. 또 복스는 마차를 끌던 말이고요. 오늘은 동물농장 중에서 동물들이 혁명에 성공해 인간들을 몰아내고 농장을 장악한 뒤의 이야기,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동물농장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쓸데없이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인간들이 없어지자 동물들이 먹을 음식의 양이 훨씬 많아졌다. 비록 동물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쉴 시간도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예를 들자면 그 해가 저물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농장에 탈곡기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곡식을 발로 밟아 털고 입김을 불어 껍질을 날려버려야 했다. 그러나 현명한 돼지와 훌륭한 근육을 가진 복서가 늘 이런 어려움을 헤치고 나갔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의 영웅이었다. 그는 존스 시대에도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말 3마리의 목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굳센 어깨를 사용해야만 해결되는 날도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일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항상 밀고 당기고 하였다. 또한 그는 수탉 한 마리에게 부탁하여 아침에 다른 동물들보다 반시간 일찍 자기를 깨우도록 일렀다. 그리하여 모두가 일을 하기 전에 가장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 자발적으로 나가 일을 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내가 좀 더 일하지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했다. 예를 들면 암탉과 오리는 바닥에 흩어진 이삭들을 모으는 일로 수확대 10말 정도의 곡식을 건졌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먹이의 양에 대해 투덜대지도 않았으며 옛날에 늘 일어났던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일들도 거의 사라졌다. 아무도, 아니 거의 전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고 발굽에 돌이 끼었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고양이는 몇 시간 동안이나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식사 때나 일이 끝난 저녁에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댔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 무척 다정한 듯이 속살거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을 깊이 탓하지 않았다. 당나귀인 벤자민 영감은 봉기 후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는 꾀를 부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자진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존스 시대와 똑같이 느리고 완고한 태도로 덤덤히 지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존스가 사라진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 당나귀는 그저 그렇게 말했다. 당나귀는 오래 살지. 당신들 중 누구도 죽은 당나귀를 본 적이 없을 거야. 알쏭달쏭한 소리만 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그저 그의 아리송한 대답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1시간 늦었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일 거행되는 의식이 있었다. 제일 먼저 길을 올리는 개양식이 있었다. 스노볼이 마구간에서 존스 부인이 쓰던 낡은 초록색 책상볼을 찾아내어 거기에다 흰 페인트로 발굽과 뿔을 그렸던 것이다. 그것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농장 정원의 개양대에 개양되었다. 스노볼은 이 기의 바탕색인 초록색은 영국의 늘 푸른 들판을 상징한 것이고 말굽과 뿔은 모든 인간이 추방되고 새롭게 세워질 동물공화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개양식이 끝나면 모든 동물들은 미팅이라고 불려지는 총회를 하려고 큰 헛간으로 행진에 들어갔다. 여기서 다음 주에 할 작업이 계획되고 각종 결의안을 제출해서 토론하고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제안자는 언제나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표결하는 방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의견을 생각해낼 수는 없었다. 돼지들 중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가장 적극적이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 다른 하나는 늘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수원 뒤에 있는 작은 목장을 너무 늙어 일할 수 없게 될 동물들을 위해 휴게실을 짓자는 결의를 했을 때도 그리고 각종 동물에 대한 정확한 은퇴 연령에 관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총회는 늘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후는 오락 시간으로 보냈다. 돼지들은 마구간을 자신들의 본부로 정했다. 그들은 여기서 저녁 때마다 농장집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 대장장이일, 목공일,
그리고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였다. 스노볼은 또한 다른 동물들을 그 자신이 이름 붙인 동물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로 분주했다. 그는 이 일에 집념을 갖고 열성을 다했다. 그는 암탉들에게는 계란생산위원회, 암소들에게는 꼬리청결연맹,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양들에게는 순백모운동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것을 연습할 학급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려는 계획은 시작과 함께 깨졌다. 그들은 전과 똑같이 행동하려고만 했으며 관대하게 대우해주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었다. 고양이가 이 재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며칠 동안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루는 그녀가 지붕 위에 앉아 손이 닿을 수 없이 떨어져 앉아 있는 참새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녀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모두 친구가 되었으니 원하는 참새는 이리 와서 자기 발등에 앉아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새들은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반과 쓰기 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가을이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돼지들이야 이미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었다. 또한 개들은 아주 잘 읽을 수 있을 만큼 공부했지만 7계명 외에 다른 것을 읽는 데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염소 뮤리엘은 개보다 더 잘 읽을 수 있어서 때로는 저녁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신문 스크랩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당나귀 벤자민은 어떤 돼지보다도 더 잘 읽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클로버는 알파벳 전부를 암기했지만 단어를 짜맞출 줄 몰랐다. 복서는 알파벳의 D자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커다란 발굽으로 땅에다 A, B, C, D를 쓰고는 귀를 뒤로 축 늘어뜨리고 때로는 앞머리를 흔들면서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온 힘을 기울여 그 다음 알파벳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정말 그는 몇 번이고 E, F, G, H를 배워 익혔지만 그 글자들을 외우고 있을 때는 이미 A, B, C, D를 잊어버리곤 했다. 마침내 그는 처음 4글자만으로 만족하기로 했고 그나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한두 차례씩 그 글자들을 써보곤 했다. 몰리는 자기 이름을 이루는 글자 6개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로 예쁘게 자기 이름을 만들어 놓고는 꽃 한두 송이로 그걸 장식한 다음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스스로 감탄하곤 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은 A자 이상을 배울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양, 닭, 오리 같은 좀 더 우둔한 동물들은 7계명조차 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고심 끝에 스노볼은 7계명을 한마디의 표어와 격언으로 만들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그렇게 짧게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이 짧은 격언에 동물주의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그는 설명했으며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체득한 자는 누구든지 인간의 포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날짐승들은 처음에 자기네들의 다리가 둘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불만스럽게 물어봤을 때 스노볼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새의 날개는 발이요 동무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추진기관이지 손과 같이 무엇을 만들고 움직이는 조작기관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므로 새의 날개는 달이라고 생각되어야 하오. 인간의 특색을 이루는 것은 손인데 이 손은 인간이 모든 못된 짓을 하는 도구란 말이오. 날짐승들은 스노볼의 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의 설명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좀 둔한 동물들은 모두 이 새로운 격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격언이 헛간 벽의 끝에 있는 칠계명 위에 그보다 더 큰 글자로 쓰여졌다. 양들은 이 격언을 한번 마음에 새기자 이 말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 들판에 누워있을 때면 모두가 반복해서 말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지칠 줄 모르며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위원회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그는 어린 것들의 교육이 이미 다 자란 것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제시와 블루벨은 목초를 걷어들인 직후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들 사이에 튼튼한 강아지가 9마리나 생겼다.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 나폴레옹은 그들의 교육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미로부터 떼어서 멀리 데려갔다. 그는 마구간에서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갈 수 있는 외양간 다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격리시켰기 때문에 농장 내의 나머지 동물들은 곧 그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우유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은 곧 밝혀졌다. 그것은 돼지들이 매일 먹는 꿀꿀이죽 속에 섞여졌다. 이제 사과가 익어가고 있었고 과수원 풀밭에는 바람에 떨어진 풋사과들이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물론 이 과일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람에 떨어진 과일들을 모아서 돼지들이 먹도록 마구간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점에 대해 몇몇 다른 동물들이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모든 돼지들은 물론 잘 싸우던 나폴레옹과 스노볼까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다. 스퀼러가 다른 동물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파견되었다. 동무들, 그는 외쳤다. 여러분들은 우리 돼지들이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서 그렇게 하였다고는 생각하진 않겠지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 자신도 그것들을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는 돼지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우리 돼지들은 한결같이 두뇌 근로자들입니다. 이 농장의 경영과 조직이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밤낮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그 우유를 마시고 그 사과를 먹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지요. 또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돼지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존스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지난날 우리를 핍박했던 인간 존스가 돌아와요. 틀림없어요, 동무들. 스퀼러는 이리저리 팔딱거리고 으스대는 한편 꼬리를 흔들면서 거의 간청하듯 외쳤다. 친애하는 동무들, 여러분들 중에 존스가 돌아오는 꼴을 보고 싶은 자는 확실히 없겠지요? 이제 동물들에게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들이 존스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점을 꼭 찔러서 설명하자 아무도 더 할 말이 없었다. 특히 돼지들이 우리의 안녕을 지켜준다는데
돼지들의 건강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하여 우유와 떨어진 사과, 그리고 다 익었을 때 걷어들인 과일까지도 모두 돼지들만을 위해 남겨져야 한다는 것에 이제 모두 동의하였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나폴레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당장 동물들이 할 일은 강력한 화기를 조달하여 그것을 그들 스스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었다. 반면 스노볼의 주장은 비둘기를 다른 농장으로 더 많이 보내어 다른 농장의 동물들에게 봉기를 선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정복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은 반란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들은 처음에 나폴레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스노볼의 연설을 듣고는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은 언제든지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스노볼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날이 왔다. 이번 일요일 회합에서 풍차 건축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다.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서서 풍차 건설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노볼이 얘기하는 동안 염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방해를 하곤 했다.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일어나 응수했다. 그는 아주 조용한 어조로 풍차란 허무맹랑한 것이며 누구도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그는 불과 30초밖에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설명한 것에 대한 효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 스노볼이 벌떡 일어나서 음매거리는 양들에게 고함을 친 후 다시 풍차 건설에 동의해 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때까지 동물들은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라져 있었으나 순식간에 스노볼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타오르는 듯한 능변으로 천박한 노동이 동물들의 등에서 벗겨질 때 이루어질 동물 농장의 모습을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노볼의 상상력은 이미 절단기와 써는 기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전기가 모든 방마다 빛을 줄 것이고 냉온수로 난방을 완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곡기, 쟁기, 썰에 땅 고르는 기계, 수확 기계와 단을 묶는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스노볼이 연설을 마쳤을 때 투표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일어서서 독특한 곁눈질로 스노볼을 노려본 후 이제까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높은 음성으로 깨깨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노쇠 장식 목걸이를 한 커다란 개 9마리가 창고로 뛰어 들어왔다. 그들이 바로 스노볼에게 달려들자 스노볼은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물어 뜯으려는 개들의 이빨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밖으로 달아났고 개들은 그 뒤를 쫓았다. 동물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잊은 채 문으로 몰려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노볼은 큰 길로 나가는 긴 목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스노볼은 죽을 힘을 다해 돼지로서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벌써 그의 뒤꿈치 가까이에 접근했다. 갑자기 그가 미끄러졌고 이제 그는 꼼짝없이 개들에게 잡힐 것처럼 보였다. 다급해진 스노볼은 재빨리 일어나 전보다 더 빨리 달렸고
개들도 빨리 달려 거의 그에게 따라붙었다. 개들 중 한 마리가 스노볼의 꼬리를 거의 이빨로 물어뜯을 뻔하였으나 스노볼은 간신히 꼬리를 휘둘러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후 스노볼은 최후의 힘을 다해 몇 인치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 구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입을 딱 벌린 채 공포에 휩싸인 동물들은 도로 슬금슬금 헛간으로 기어 들어왔다. 곧이어 위풍당당한 개들도 들어왔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으나 의문은 곧 풀렸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제 어미로부터 떼어내어 은밀히 키우던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지만 덩치도 매우 컸고 늑대처럼 사납게 보였다. 개들은 나폴레옹 곁에 붙어서서 그를 지켰다. 옛날 개들이 존스에게 했던 그대로 그 개들은 나폴레옹을 보고 꼬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호위병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나폴레옹은 개를 거느리고 전에 메이저 연감이 연설하던 높이 쌓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 회합은 중단한다고 이런지하에 선언해 버렸다. 이제 그런 회합은 불필요하고 또 시간 낭비라고 하였다. 앞으로 농장 작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주재하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비공개적으로 만날 것이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른 동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될 것이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세워진 깃발에 경례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며 그 주일에 일에 대한 명령을 하달받지만 일체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볼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던 동물들은 이 발표에 아주 경악했다. 둔한 복서마저도 막연하게 기분이 언짢았다. 복서는 귀를 뒤로 쫑긋거리며 앞머리를 흔들어 자기 생각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았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반대라고 크게 외치며 일어나 일제히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깊숙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뱉어내자 나폴레옹의 호위병으로 길들여진 개에게 겁에 질린 돼지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양들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내 다리는 좋고 2 다리는 나쁘다. 양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15분 동안이나 계속 떠들어댔기 때문에 토의할 기회는 아주 끝나고 말았다. 나중에 스퀼러가 농장에 파견되어 새로운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무들, 스퀼러가 말했다. 나폴레옹 동무가 스스로 여러분들의 남은 수고를 떠맡은 희생적인 행위에 대해 이곳의 모든 동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동무들, 지도자가 되는 일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고도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폴레옹 동무 이상으로 굳게 믿는 이는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무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풍차라고 하는 헛된 이야기에 속아서 스노볼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스노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인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는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오. 스퀼러가 그 말을 진압했다. 충성과 복종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전투에서 스노볼이 맡은 역할이
무척 과장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규율, 동무들 철통 같은 규율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들이 우리를 억압할 것입니다. 동무들, 여러분은 분명히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요. 동물들이 존스가 다시 와서 농장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니 그의 말에 반론이 있을 수 없었다. 만약 일요일 아침에 하는 토론이 존스를 다시 농장에 복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토론은 중단해야 마땅했다. 이제껏 여러 번 이리저리 상황을 생각해 보았던 복서가 말했다. 나폴레옹 동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겠지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동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복서는 내가 좀 더 일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좌우명에 덧붙여서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라는 격언을 추가하기로 결의해 버렸다. 이 무렵에는 날씨도 이미 풀려서 봄가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노볼이 풍차를 설계하던 방은 폐쇄되었고 그 설계도는 마룻바닥에서 지워졌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동물들은 큰 창고에 모여서 그 주일에 작업 명령을 받았다. 이제는 살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메이저 영감의 두개골이 과수원에서 파내어져 깃대 및 그루터기에 총과 나란히 놓여졌다. 길을 개양한 후 동물들은 창고로 들어가기 전에 일렬로 나란히 서서 경건한 태도로 이 두개골 앞을 지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그들은 옛날처럼 모두 함께 모여 앉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스퀼러와 노래와 시를 짓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미니머스라는 또 한 마리의 돼지와 함께 높이 쌓은 연단 앞에 앉고 그 주위로 반원형을 이루며 9마리의 젊은 개들이 앉았고 그 뒤에는 다른 돼지들이 앉았다. 나폴레옹이 단호하고 거칠게 군인다운 태도로 그 주일의 명령을 읽으면 모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간단히 한 번만 부른 후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스노볼이 쫓겨난 지 3번째 맞는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풍차를 건설할 것이라고 나폴레옹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다소 놀라고 의아해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단지 이 과업은 매우 힘든 작업일 것이며 식량 배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풍차에 대한 설계는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돼지들의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일 동안 그것을 연구해 왔다는 것이다. 풍차의 건설은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과 함께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퀼러는 나폴레옹이 진심으로 풍차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은밀하게 다른 동물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부터 풍차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나폴레옹이었고 스노볼이 나폴레옹의 문서 속에서 훔쳐간 것이었으며 풍차는 사실상 나폴레옹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었느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여기서 스퀼러는 아주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계략이었다고 스퀼러는 말했다. 나폴레옹이 풍차에 반대한 것처럼 보여준 것은 다만 스노볼이 위험한 인물로서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스노볼을 자연스럽게 제거한 지금은 풍차를 세우는 계획이 그의 회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스퀼러는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기분이 좋다는 듯이 웃었다. 전략, 동무들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되풀이했다.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와 함께 있던 3마리의 개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으므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동물들은 아무런 질문이나 의견조차 내보지 못하고 그의 설명을 조용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 동물들은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에게는 7계명이 있었는데요. 2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4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 농장에서의 7계명이 이만하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차츰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 다툼 끝에 독재와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항의하는 동물들은 첩자로 몰아 숙청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식량 배급은 줄이기도 하죠. 반면 지배계층인 돼지들은 정말 말 그대로 돼지 같은 행태를 취합니다. 이들은 이 농장의 주인이었던 인간보다 더 사치하며 호의호식하고 스스로가 세웠던 7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인간들과 상거래를 트고 돈을 만지기 시작하며 그들이 인간 사회의 악패라고 주장하던 것들을 스스로 자행하기에 이릅니다. 마침내 돼지들은 마치 인간처럼 2다리로 서서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더욱 좋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라고 외치던 그들은 이제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힘과 권력을 지닌 자의 2 얼굴을 이 책 동물농장에서는 아낌없이 돼지를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는 이미지 메이킹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었을까요? 정말 돼지는 욕심 많고 이기적일까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